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선, 기대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조금은 더 많아 보입니다. 다주택자들 이제 집을 팔라 이런 정부의 시그널이 있지만 정작 관망세가 많아지면서 전월세 수요 증가와 전월세 상승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에 대비해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비롯한 임대주택 방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그 효과와 여러 가지 분석들 좀 따져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 박성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관심이 높습니다. 개인적 성향과 과거에 대한 논란이 많은 눈을 쏠리게 하고 있지만 사실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 환경 또 벤처 환경은 더 어렵습니다. 더 척박한데요. 당장 기울어진 대기업과의 운동장부터 손댈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우려되는 점들 한국중소기업학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월요일입니다. 가을의 초입이기도 한데요. 지역정보 또 장바구니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1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주택도 일종의 물건처럼 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많이 거래되고 있죠. 값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지 않고 지키고 기다려서 관망해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수록 전월세, 임대주택 수요가 올라가면서 전세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거복지 토크 콘서트에서 여러 가지 임대주택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예방효과 혹은 대책이 될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 가지 주거복지 사각지도 관리하겠다. 그리고 임대주택 이미지도 제고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개념도 좀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래 주택정책실장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 많이 높습니다. 네, 국토부 장관이 토크 콘서트까지 했는데 네. 임대차 안정화 또 뭐 쇠퇴 지역에 대한 재생 지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던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공약 당시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17만의 공적 임대주택하고 또 세태 지역의 개선이라든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었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말이 많았습니다. 고급차들 굴러다니고 있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편법 얘기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는 한계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개선책들을 좀 내놨어요. 주거복지센터 전국 단위 설치 어떻게 네네. 보셨습니까? 주거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과거엔 집을 짓기만 해서 이제 판매하던 시절에는 사실 매각을 하고 나면 이제 관리할 필요가 없었는데 네.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입주자하고 공급자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주거 문제가 뭔지를 조금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주거복지센터를 좀 확대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주거복지센터를 얼마나 주민들이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충분하게 설치를 하고 개수를 늘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비용을 아낌없이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이 여전히 접근하기가 어렵고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진다라고 하면 이용도가 낮아져서 실효성이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비용과 인력 부분에서 충분히 투자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소유 중심의 부동산 시장이 가져올 전월세값 급등 같은 우려에 대해서 이 임대주택 관심이 높아지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노마드의 숙제가 많군요. 주거복지센터도 접근성 문제가 있고 네네. 무엇보다 어떤 초등학교 가면 임대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가 아닌 곳이 명확히 나눠지기도 하고 사회적 갈등까지 불러일으킵니다. 심하지요. 네. 이거 이미지 개선도 좀 하겠다. 주무장관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최근에
최근에 들어서는 차를 빌려 쓰는 렌트카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그거보다 굉장히 큰 집에 대해서 빌려 쓰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회적인 부정적인 인식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낙후된 못 사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들어와서 사는 집, 그래서 그 집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우리 동네의 가치도 떨어뜨리고 네. 집값도 떨어뜨린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바꿔야지만이 소유에서 거주로 넘어가는 사회적인 분위기에도 맞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 이미지라는 건 사실 이 집에서 사는 것은 그만큼 이 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데 네네. 좀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요즘 관심이 많은 뭐 대형 네네. 복합 쇼핑몰, 뭐 여러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임대주택 하면 왠지 가면 조금 어둡고 침침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이미지들을 좀 벗을 필요가 있고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계층이라든가 세대, 그리고 용도, 그리고 지역 주변하고 좀 개방될 필요가 있는데, 네네. 소득계층만 보면 최근에 못 사는 사람이 사는 집이 임대주택이다라는 낙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네. 거주로 바뀌니까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주택, 그리고 오래된 임대주택에 가면 고령 가구분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으세요. 네네. 그런데 이런 고령 가구뿐만이 아니고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대학생 이렇게 젊은 세대들도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게 집만 있는 게 아니고 집이 주는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분양주택은 굉장히 편의시설이 잘 돼 있어서 좋은데 네. 임대주택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임대주택은 그동안 지역에서 고립돼 있던 문제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단지에 편의시설 같은 거를 넣어서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다양한 어떤 거점으로서의 역할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사회와의 공유하는 이런 접근으로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예, 정말 뭐 요즘 문화복지 또 스포츠 관심이 높은데 여러 가지 네네. 아이디어들을 좀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네. 앞서 제가 시작하면서 지금 거래 절벽에 따른 전셋값 급증 걱정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임대주택은 네. 좋은 대안이기도 합니다만 네네. 신혼부부는 축의금으로 전세보증금 마련하겠다 지금 이런 것들이 기사화됐거든요. 네. 이 가능할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능한 세상에 오면 많은 분들이 결혼하실 수 있을 그럴 것 같네요.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근데 지금 대충 뭐 한 1인당 5만 원 정도 축의금을 하고 뭐 한 가구에 한 300분 정도 오신다고 하면 사실 이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의 네. 전월세에 비해서.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집은 공급이 이제 여러 가지 정태로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네. 금융을 지원하는 방법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버팀목 전세 대출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보다 좀 낮은 금리로, 그리고 신혼부부에는 특별히 좀 우대 금리를 주고 장기간 동안에 뭐 6년 동안 상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더 뭐 10년이든 20년이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LTV DTI가 좀 강화된 부분들이 있지만 네네. 신혼부부 한해에서는 좀 완화해서 대출 한도를 높여주고, 그리고 금리도 변동금리로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고정금리로 낮게 자기 소득 대비 상환할 수 있는 이런 파격적인 금융상품을 내준다라고 하면 전세보증금이 아무리 축의금이 낮다라고 하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금융에서의 조금 새로운 접근과 혁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 정부도 핀셋 규제 뭐 이렇게 좀 콕 집어서 여러 가지 취약계층은 보호하면서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네네. 가시화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계약갱신 청구권은 좀 뜨거웠습니다. 네네. 집주인이 불리하니까 뭐 네. 앞당겨서 미리 전세값 올려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까지 있는데 네. 안 그래도 정부도 역시 좀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통합형 주택정책이라고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 두 개가 있습니다. 네네. 네, 이 부분은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사전에 충분하게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준공공재적 성격의 주택이 좀 준비가 된 상태에서 도입이 되어야지 시장에 반발이 없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등록주택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등록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를 좀 더 먼저 시행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도입되어야지
되지 만약에 그런 준비 없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먼저 도입이 되면 공공임대주택을 모두 임차주택을 공공에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 시장에서 많이 공급하고 있는 부분들의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유보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당장 제도의 좋은 점보다는 아직까지 민간이 많이 담당하고 있는 이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 문제점, 이견 같은 것들이 크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네. 예, 이 공적 임대주택, 적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렇습니다. 수요를 지금 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공급 외면할 수 없는데 이만큼 추가 여력이 있을까도 싶고요. 공급 과잉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택이 양쪽으로는 뭐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질적 그리고 좀 저렴한 임대료를 살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주택을 뭐 연 17만 원씩 공급하는데 이걸 다 신규 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택지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신규로 공급하는 방식도 있지만 또 기존 주택을 좀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네. 도심 내에는 의외로 빈집들이 좀 늘어나고 맞습니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빈집을 좀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기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밀도를 높이면 좀 더 많은 양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좀 일부 모자라는 부분들은 훼손이 이미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그린벨트 같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도심 내 부지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찾을 필요는 있습니다. 예, 앞서 젊은 세대가 임대주택을 활발하게 애용하고 이런 네네. 선순환 그다음에 리모델링 이런 좀 가시적인 것들이 시간이 걸리지만 글쎄요 짧은 시간 안에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적 길이가 또 길어지면 체감이 잘 안 될 텐데요.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는 데는 2년 정도가 소요이기 때문에 당장 체감은 없지만 네. 기존 주택을 활용하거나 이미 있는 그 빈집 같은 걸 활용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가시적으로 체감은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정부가 하지는 않더라도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경제 주체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공기가 좀 짧은 6개월에서 1년 내에 공급될 수 있는 사회적 임대주택들이 좀 공급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좀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러 가지 임대 공공주택에 대한 대안들, 이야기들 좀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 여러분들께서도 네네.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좀 걱정되는 얘기 하나만 네.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정부가 이 투기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네. 시행하고 있고 덩달아서 이 거래가 좀 중단되면서 지금 전월세 살고 계신 분들이 당장 부담이 생기진 않을까라는 우려, 전월세 네. 대란 우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지금까지 지수로만 좀 가격 지수로만 살펴보면 그렇게 언론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뭐 심각한 전월세 문제들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과거에 전세 난민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의 거래 시장은 절벽이라기보다는 좀 관망의 기조가 있기 때문에 네네. 9월 달에 있는 로드맵이 나오고 나서 거래가 좀 정상화가 되면 그리고 입주 물량도 굉장히 경기도 인근에 많기 때문에 네. 좀 안정된 주택들을 좀 보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우려와 걱정보다는 좀 한 단계 말 그대로 로드맵이 어떻게 그려질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래 주택정책실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들 참 주택에 대한 관심 많죠. 의식주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주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돈과도 관련되어 있고요. 부채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인터뷰 보내드렸고요. 오늘 공감사전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어뒀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말 그대로 빌려주는 겁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입니다.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84년 제정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들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주택은 자격이 있습니다. 입주 자격에 맞아야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또 기존에는 영세 저소득층 계층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사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매력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특정 아파트의 이름을 안 좋게 왜곡해서 비하하는 표현도 있었고요.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주거지에 따라서 서로 반목하거나 또 차별하는 그런 문제들, 사회적 문제까지 안고 있었죠. 이 임대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효용 가치와 이 인식까지 다 바꾸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방안이고요. 활성화돼서 선순환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얘기인데 임대주택 지금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가서 살았으면 하는 생각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임대주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샵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3시 26분, 27분을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봅니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도 금값 심상치 않아서 인터뷰했더니 금과 달러는 시소를 탄다 이런 표현도 하시던데 달러와 하락하고 있네요. 네,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지수로 산출한 게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 주말 이 달러 인덱스가 91선에 머물렀거든요. 이게 2015년 1월 이후 3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올 들어서 최고치가 103.21이었으니까 이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또 주요 10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도 올 들어서만 11% 이상 하락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1월에는 1,200원을 넘기도 했었는데 지난 주말에는 1,127.5원으로 마감했고요. 오늘은 조금 올라서 1,130원 선을 회복하긴 했습니다. 이 한때 달러값 오른다 이러면서 달러 좀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렇게 달러화가 떨어지는 거는 일단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달러 강세 전망의 기저에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몇 차례 더 올릴 것이다 이런 기대가 깔려 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미국으로 돈이 몰려들 테니까 달러값이 오르게 되는데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좀 불안하게 나오니까 연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은 좀 불투명해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또 지금 제닛 옐런 미 연준의 의장의 임기가 내년 2월이면 끝나는데요. 네. 연임 가능성을 두고 좀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트럼프와 좀 입장이 반대죠? 네, 그렇죠. 지금 후임으로는 게리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옐런도 잘하지만 게리콘도 잘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애매한 발언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달러 가치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약달러를 유도하는 발언도 좀 하는데요. 달러가 약세가 되어야 이제 교역에서 미국 기업들이 유리하니까 지난 4월에 미국 경제지죠. 이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하면서도 너무 강하지 않은 달러가 좋다. 강달러는 듣기 좋다는 점 외에 나쁜 점이 더 많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역시 비즈니스 대통령 같습니다. 상장사 중간 배당을 봤더니 대폭 늘었네요. 네, 보통 배당하면 이제 연말 배당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네. 기업들이 이제 한 해 장사 끝내고 결산낸 다음에 수익 중에 일부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게 배당이잖아요. 이게 꼭 연말 배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기 마무리하고 주는 중간 배당, 분기 정산하고 나서 주는 분기 배당도 있는데요. 네. 올해 상반기 이 중간 배당과 분기 배당 규모가 꽤 늘었습니다. 상반기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28곳이 3조 2,533억 원의 배당을 실시했는데요. 네. 이게 지난 한 해 전체로 배당했던 규모의 3.5배고요. 2012년과 비교해보면 무려 6.8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또 코스닥 상장사도 13곳이 248억 원의 배당을 했는데 지난해 전체 배당액의 97.3%에 달합니다. 특히 이 삼성전자가 두 차례에 걸쳐서 9,377억 원의 분기 배당을 한 게 전체 배당액 증가를 이끌었는데요. 이렇게 중간 배당, 분기 배당하는 상장사는 유난히 이 외국인 지분율이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외국인 주주들의 배당 요구도 높았고 또 그만큼 기업들이 이제 주주이익 환원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연기금이라든가 뭐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게 도입이 되면 뭐 배당을 좀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엘리엇 관련 소식 때부터 시작해서 가시화된다 이런 생각 드네요. 살충제 계란 파동 때문에 달걀값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추석 되면 또 수요가 좀 많을 텐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계란 살충제 사태 터지면서 계란 잘 안 먹잖아요. 이 때문에 산지 계란 가격이 계속 하락해서 지난 7일 기준으로 보면 계란 10개가 1223원이었습니다. 이게 살충제 사태 발생하기 전과 비교해 보면 32%나 하락한 가격인데요. 그런데 이제 추석 차례상 차릴 때 또 계란 필수잖아요. 네. 추석 성수기에 다시 계란값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한 정부가 계란 1000만 개를 미리 수매해서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년 1일 소비량이 계란 4천만 개인데요. 그중에 한 25% 정도를 수매를 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 약 500만 개, 그리고 다음 주에 약 500만 개 이렇게 각각 수매하고 수매 후 7일 이후부터 뭐 선입 선출 방식으로 방출한다고 하는데요. 지난번 살충제 전수검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농장의 계란을 우선 구매하고 또 계란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에는 뭐 수매하거나 방출을 좀 중단할 예정입니다. 예,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방한했죠. 경제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한 게 있나요? 네, 아마 중장년층은 이 IMF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제 깜짝깜짝 놀랄 텐데요. 맞습니다. 그 1998년 외환위기 때 당시 IMF가 참 가혹하게 있었죠. 뭐 살인적인 고금리에 재정 긴축, 뭐 기업 구조조정 이런 것도 요구하면서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기도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IMF를 조기에 했고 뭐 하긴 했었지만 이제 IMF가 경제 성장률 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IMF의 평가나 이제 정책 조언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오늘 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단 한국 경제는 굉장히 회복력이 강하다. 뭐 불확실한 여건에서도 견고함을 유지해왔고 재정적 여력도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에 한국이 가장 잘한 부분으로는 구조개혁을 꼽았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구조개혁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이 여성과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접근성을 높였다. 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경제성장 속도와 발맞춰서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했는데요.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지금 저숙련 노동자 같은 많은 사람들이 좀 낙오할 수 있다 이런 걱정도 했습니다. 예, 신혼부부 대상으로 파격 대출 상품 나옵니다. 아까 저희가 인터뷰에서 잠시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건가요?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실무자들과 함께 이제 주거복지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나올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 어떤 내용이 담길지 힌트를 좀 몇 가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뭐 신혼부부, 청년 창업자 같은 청년층부터 70대 노령층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가해서 뭐 질문 던지기도 하고 뭐 제안도 하고 했는데요. 이 한 예비 신혼부부 참석자가 실수요자를 위해서 조금 더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네. 국토부는 이제 결혼 축의금 정도만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신혼부부용 대출 상품 만들어서 9월 말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어떤 상품이 될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네. 여기다가 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이들에게도 장기간 저렴한 금리로 더 많이 대출해주는 상품을 준비하겠다고도 얘기했고요. 뭐 위례신도시나 과천 지식정보타운 같이 누구나 이렇게 매력을 느낄 만한 곳에 신혼부부 희망타운 공급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네. 뭐 이분들은 이제 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제 등록을 안 하는 건데 김 장관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축의금만으로도 전세 보증금 마련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주거복지 관련 뉴스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네. 뭐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은 잡히는 모습이긴 한데 거래가 지금 또 끊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전세 대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또다시 전세 난민 생기기 전에 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작용 생긴 뒤에 대처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오늘 아침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뉴스, 그리고 또 박성진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개인적 논란에 대해서 많은 기사가 쏟아져 왔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 찬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 국민의 대다수가 고용되고 일하고 있는 이 중소기업 현실에 대한 분석과 이 장관 후보자가 이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얘기는 좀 잘 안 들렸던 것 같습니다. 리더십에 따라 정책은 분명 영향을 받고 방향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평가와 분석이 더 종교 역사관 논란보다 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종교 역사관 논란도 큰 문제긴 합니다. 당면한 중소기업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한국 중소기업학회장 맡고 계시죠.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이 청문회에 관련된 소식들은 간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잘하겠다, 스스로 사퇴할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알려지고 있는데, 중소기업 청이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벤처부로 독립부처로 승격된 중소기업 정책 담당 장관 후보자, 논란들만 좀 많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일단 정책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청에서 이제 부로 승격이 됐고요. 네네.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부로 승격시킨 어떤 그런 이유는 중소기업의 어떤 중요성을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평가를 해서 이렇게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에 걸맞는 이런 이제 정책들을 그동안 청에서 부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구상하고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해야 될 텐데 아직 지금 장관, 이제,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금 결정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사실은 시간적으로 많은,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정책 영향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장관 후보자께서 이제, 그런 영향들을 잘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중소기업 청이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부로 부처로 승격된 만큼 거기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적임자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가 좀 활발해야 되는데 많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사실 정부에서는 벤처 사업에 대한 경험 또 젊은 과학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했는데 같은 학교 같은 학과 동료 교수들까지 좀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정책 전반, 앞서 말씀하신 부로 승격된 중소기업 현안을 끌고 가기에는 조금 확인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 이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벤처기업부이기 때문에요. 이 중소기업 벤처 이 부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기존의 소상공인 문제도 있고, 네, 맞습니다. 전통적인 중소기업의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있고, 물론 벤처 창업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벤처 창업은 또 우리가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정책 방향으로 주요한 하나의 방향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현안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은 벤처 창업보다도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후보자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경험이 부족하지 않은 이런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비전 같은 것들이 좀 제시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나 유통 구조 또 근로시간 이런 노동복지 정책 사실 지금 현안하고 많은 충돌이 있거든요. 현장하고도 충돌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지금 후보자가 내놓은 얘기는 없는데 좀 이런 문제의 현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시죠, 교수님. 좀 상황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벤처 중소기업 전반적으로 지금 많은 현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또 이런 근로 관련된 이러한 어떤 정책이 있어서도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저성장기의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많은 이제 어려움에 빠져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 또 해외로 어떤 그 수출로 어떤 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후보자님께서 그런 어떤 비전이라든가 그런 정책 같은 그런 어떤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여러 다른 논란에 지금 휩싸여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이제 묻혀있지 않는가 하는 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건 역시 논란이 됐던 얘기들이 계속 기사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중소기업 학회장 계신데요. 이정희 교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해법도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하고 있는 이 관련 학계 또 관련 업계 또 단체에 계신 분들이 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다가 좀 중요한 8대 핵심 과제 이거 해결해야 된다 전달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뭐 몇 가지 살펴보면은요.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들이 참여가 좀 가능하도록 추진돼야 된다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런 4차 혁명 시대에 어떤 창의 융합형 인재가 잘 육성돼야 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금융 시스템이 잘 뒷받침돼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제시됐고요. 네. 그다음에 또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또 R&D 정책이 네. 좀 더 개선돼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이 좀 더 실효성이 높아져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계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얘기들이 지금 좀 다가옵니다. 특히 이 미래에는 중소기업 중심, 또 소기업 중심, 이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중심으로 바뀌는 환경에 대처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도 지금 공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상생 문제입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금 제일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도 계시던데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게 사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율적으로 하십시오라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제도나 정책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어제 오는 문제는 아닌데요.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갈수록 대중소기업 간에 이런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양극화가 이제 심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소기업 간에 좀, 올바른 이런 성과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래서 협력 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대기업이 잘 되면은 협력 중소기업도 함께 잘 될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기업들이 이거 뭐 기업들에게 맡겨둘 부분은 아니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어떤 뭐 불공정이 근절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공정거래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네. 이런 불공정은 근절돼야 될 것이고,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영역까지 너무 또 지나친 침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이 어떤 희망이 사라지는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적절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좀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후보자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가 오늘 사실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일 텐데요.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라던가 앞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또 스타트업 부분들을 봤더니 이 전통적인 제조업, 물건을 만드는 쪽이 아니라 유통이나 서비스 분야로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좀 제도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좀 지원 제도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들도 있나요, 교수님? 네, 그동안 중소기업 쪽은 아무래도 주로 이제 제조업 이제 위주가 많았고요. 네. 갈수록 그런데 서비스업 쪽이 이제 비중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의 서비스 비중이 커지는 만큼 정책도 그런 비중을 잘 고려해서 좀 개편되고 그런 부분을 잘 담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이런 변화기에 많은 불안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올바른 어떤 정책의 어떤 그런 방향을 잘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부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부에 걸맞는 이러한 정책의 어떤 그런 국민들의 어떤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잘 나와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지금 설명해 주신 현황만 들어도 이 부로 승격된 중소기업 벤처부의 첫 번째 장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까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 혹은 뭐 통과가 안 되더라도 임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떠나서도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신 현안들이 굉장히 많고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들도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꼭 앞으로 이 중소기업 벤처부를 맡은 장관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현안, 정책,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한 번 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들 거냐가 궁금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네. 과연 그것이 가능할 건지 이런 어떤 궁금증이 사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로드맵들이 지금 이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중소기업계나 국민들이 이러한 원론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데 강론적인 측면에서 공감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가 중요하고요. 이 모든 기회와 가능성은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약자와 강자가 어떻게 공생할지 이거 다 만내놓으면 공허한 메아리일 것 같아 걱정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소기업 학회장을 맡고 계시죠.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였습니다.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네, 복잡한 경제 현안이나 지금 뜨거운 경제 이슈들 보다가도 사실은 중요한 건 저녁 식탁에 모여 앉아 가족과 함께 먹는 한 끼 식사일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 따끈따끈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드리는 월요일 코너죠. 생생장바구니.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조금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가을이라 조금 더, 역시 우리가 생생장바구니 코너다 보니까 가을이라 훨씬 더 계절에 걸맞는 목소리이신 것 같습니다. 차분해졌나요? 네, 가을비가 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 가을 하면 사실은 좀 바다, 해산물로 눈을 돌리게 돼요. 어식백새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번에 발표한 어식백새 소개해드리자면 초가을에 접어든 9월에 먹기 좋은 수산물은 전어와 향어, 키조개 이렇게 세 가지가 꼽혔습니다. 전어, 향어, 키조개요? 네, 이 중에서 가을하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전어는 이름 유래부터가 좀 신선한데요. 네네. 본 전자에 물고기 어자를 한자로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네. 전어 맛이 너무 좋아서 돈 생각하지 않고 사 먹는 고기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전어가 지금 횟감으로 가장 맛있는 시기인데요. 네네. 봄철에 비해 지방이 3배 정도 더 많아져서 깨맛이 난다고 할 정도로 그 맛이 가장 고소할 때라고 합니다. 네. 자, 깨맛이 난다고 했는데요. 네. 예. 전어가 사실 좀 이 수조에 모아놓고 팔 때 보면 반짝반짝거려서 약간 돈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네. 이 전어 굽는 냄새에 며느리 돌아온다. 이 속담도 워낙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전어가 좀 그렇게 영양분이 풍부하면 효능 같은 것들도 있겠네요. 이 전어가 뼈채로 먹는 생선이다 보니까 그만큼 칼슘을 다량으로 섭취할 수 있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도 하고요. 네네. 고등어처럼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을 맑게 하고 성인병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전어가 제철이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축제가 아주 한창이에요.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 3일 동안 전남 광양에서는 광양 전어축제가 열리고요. 네. 충남 서천 홍원항에서도 자연산 전어와 꽃게 축제가 이번 달 24일까지 계속됩니다. 거기에 충남 보령에도 대하와 전어축제가 2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어디든 가까운 곳이면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철 음식을 먹는 거 아주 즐거운 일이고 또 건강에 도움되는 일이죠. 전어 구워서 드실 때는 가급적 이 부드러울 때 요즘 시기에 머리째 드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물론 치아 튼튼하신 분만 그렇게 드셔야 됩니다. 조심해야죠. 네, 자 무창포 얘기도 한번 들려주시죠. 비슷한 곳인데 보령 무창포 이게 바닷길이 열려서 꽤 인기가 있고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충남 보령에서 전어축제가 열리는데 이 무창포 기왕 가실 거면 축제도 보고 이 보령에 바닷길 열리는 것도 구경하는 게 일석이조로 좋겠죠. 네. 바닷길 열리는 때는 이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보통 이번 전어축제와 겹치는 때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연속 5일이고요. 네. 또 마침 이때가 추석 황금 연휴와 겹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가족분들끼리 함께 모여서 여행 다녀오시기 참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 이 바다가 열리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가시면은 놓치지 않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 연속 이 바닷길이 열립니다. 보령 무창포 이게 뭐 현대판 모세의 기적 그러잖아요. 이렇게 평소에는 바다인데 바닷길이 쫙 열리면서 맞아요. 조개 줍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아주 재밌습니다. 아이들하고도 같이 가시면 좋고요. 열리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라고 합니다.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먹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런 정보까지 알려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가장 현실에 와닿는 코너가 생생장바구니다.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자, 어식백새 얘기 좀 많이 들었는데 물가 잡혀야 될 텐데 지금 어차피 추석도 다가오고요. 여러 가지 좀 해산물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 물가 어떻습니까? 제가 여름 지나고 가을 되니까 수산물 아무리 먹기 좋다 이렇게 소개해드려도 사실 가격이 비싸면 손이 안 가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수부에서 추석 수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비축 수산물을 시장에 방출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는 이미 유통되고 있어서요.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 동안 4,900여 톤이 방출할 계획이고요. 네. 대상은 명태, 오징어, 참조기, 고등어, 삼치 이렇게 대중성이 높은 어종 5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 전통시장에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대형마트나 수협 매장 쪽에 공급할 거예요. 네. 이번에 방출하는 수산물은 품목별로 권장
판매 가격이 지정되어 있는데 네. 그만큼 소비자분들이 시중보다 20에서 최대 30%가량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서 네. 부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인 만큼 보다 풍성한 명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부 비축 수산물, 정부 비축 이런 거 나올 때 여러분 판매 가격 정해져 있어서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면 알뜰한 소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산물도 이런 방법이 있나요? 농산물은 요즘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가 저렴하다고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네네. 그래서 농식품부와 우리 AT가 추석을 맞이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직거래 장터를 3일 동안 개최합니다. 직거래 장터요? 네. 네. 9월 18일 월요일부터 20일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전국에서 올라온 다양한 농산물들을 만나볼 수 있고요. 농산물뿐만 아니라 추석 차례상에 필요한 여러 재료를 판매하고 떡매치기 체험, 시식 행사 같은 부대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수산물도 함께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농축수산물 구입하셔서 명절에 고마운 분들에게 그 감사한 마음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직장인분들 또 운전 종사자분들 많이 듣고 계신데 광화문에 직거래 장터 열립니다. 쏠쏠한 정보 많이 알려주시네요. 채소류 가격은 어떤지 차례상까지 한 3주 정도 남아있긴 한데요. 가격 동향 알려주시죠. 네, 지금 채소류 가격 그래도 조금씩은 안정세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 오르는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채소류는 시금치, 풋고추를 비롯해서 생육이 좋아지고 있고 공급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요. 네네. 조만간 수급은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추는 재배 면적이 늘어나기도 했고 무엇보다 9월 출하 가능한 물량이 작년보다 최대 27%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요. 향후에 가격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노후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고추는 지난 4년 동안 가격이 상당히 저렴했었는데요. 올해는 면적도 감소하고 작황도 부진해서 생산량이 좀 감소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도 기존의 재고 물량을 감안했을 때 큰 가격 상승은 없겠습니다. 예, 채소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매주 월요일 이렇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채소 말고 과일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요즘 과일 또 많이 먹는 시기인데요. 9월 들어서 좀 볼만한 가격은 과일 가운데 포도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네. 포도가 9월 하순부터 제철이긴 때문인데요. 네네. 특히 포도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품종이 가장 일반적인 게 캠벨, 당도 높은 큰 포도인 거봉, 그리고 산열매 머루맛이 난다 해서 이름 붙은 머루포도,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판매됩니다. 네. 1년 중에 9월이 이 모든 종류를 다 맛볼 수 있는 시기여서요. 시장에 종류별로 유통되다 보니까 물량도 넉넉한 편이고 이번 주 캠벨 가격 키로당 5,000원 정도여서 7, 8월보다는 훨씬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예, 채소류 말고 과일류도 지금 아이들 있는 집이나 또 어르신 있는 집들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죠. 8월 하순부터 포도가 제철인데 캠벨, 또 당도가 높은 거봉, 또 머루맛이 나는 머루포도 이 세 종류가 한꺼번에 팔리는 시기가 9월이기도 하고 네. 예, 공급이 좀 늘어서 가격이 많이 저렴해진다 이런 얘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는 성수품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계세요. 주머니 사정도 여러 가지 걱정인데 그렇죠. 이거 가격 동향 AT에서 항상 알려주시지 않나요? 네, 이번 주 중에 성수품 1차적으로 저희가 조사할 예정인데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이면 제가 간단하게 가격 동향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세한 전년이나 평년 대비 비교한 자료는 다음 주 목요일쯤에 저희가 직접 보도할 계획이고요. 예, 정말 알뜰살뜰 여러분, 예, 도움이 많이 되는 코너죠. 추석 성수품, 이것도 가격 오르면 주머니 어떡하나, 제사상 어떻게 차리나 걱정하시는 분들, 차례상 걱정하시는 분들, 이 AT에서 1차적인 가격 조사 또 비교 조사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생생장바구니 코너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1911님은 임대주택 정말 임대주택이 아니고 고급차 다니기도 하고요. 생활상 너무 차이가 납니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들어가야 될 분이 못 들어가니까요. 또 임대아파트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6.25 참전용사였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 혜택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주신 1399님도 감사드리고요. 8106님, 8012님 전어 드시고 계시다고요. 예, 저도 전어 먹고 싶네요.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건강한 가을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